안녕하세요. 찐종토입니다. 오늘 내용은 세 가지. 우선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글로벌 GDP 성장률에서 중국이 지금과 미래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관련 도표 몇 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올해 3월 수출 지표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로 그림 없이 음성으로 가겠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4.5%로 작년 4분기의 2.9%보다 많이 개선됐고, 이 주황색 선이 예상치인데요.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1분기 GDP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1분기는 작년 12월 7일 방역 해제 후 점진적 회복으로 가는 첫발 단계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작년 12월 7일 방역 해제 후 1월까지 거의 한 번 다 걸리고 2월부터 점점 정상화됐고 3월 이후부터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별로 언급하지도 않는 분위기입니다. 즉 1분기는 전국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시기라서 사회 소매 판매처럼 뚜렷한 상승세가 보인 지표도 있었고, 산업 생산처럼 과거 재고랑 수출 등 영향으로 등락이 좀 큰 지표도 있었고, 고정자산 투자처럼 아직 큰 변화가 없는 지표도 있습니다. 1분기는 방역 해제 후 일종의 과도기라고 보는 게 맞고, 5월 중순에 나올 4월 지표부터, 즉 2분기 지표부터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어서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지금과 미래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2022년 글로벌 GDP 국가별 순위인데요. 2022년 글로벌 GDP 규모가 101.6조 달러이고 1위 미국 25조 달러로 약 24.6%를 차지하고 2위 중국 18.3조 달러, 미국의 한 73%에 달했습니다.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인도, 6위 영국, 7위 프랑스, 8위 캐나다, 9위 러시아, 10위 이태리. 그 외의 나라나 지역은 좀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인데요. 보시면 2013년부터 21년까지 중국의 기여도가 38.6%로 가장 높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의 합계 비중이 25.7%였습니다. 이 6개 나라는 G7에서 이태리를 제외한 6개 나라죠. 이어서 이 그림은 올 4월에 발표한 2013년, 14년 국가별 경제 성장률 전망인데요. 2023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 그중 선진국은 1.3%, 나라별로 보면 미국 1.6%, 유럽 0.8%, 독일 마이너스 0.1%, 프랑스 0.7%, 이태리 0.7%, 스페인 1.5, 일본 1.3, 영국 마이너스 0.3, 캐나다 1.5, 그 외의 선진국은 1.8%. 2024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3.0%, 그중 선진국 1.4%, 미국 1.2, 유럽 1.4, 독일 1.1, 프랑스 1.3, 이태리 0.8, 스페인 2.0, 일본 1.0, 영국 1.0, 캐나다 1.5, 그 외 지역 2.2%. 선진국의 경제 둔화에 비해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3.9%, 24년 4.2%. 여기까지만 보셔도 명확하겠지만 올해든 내년이든 또는 더 미래든 결국 세계 성장은 신흥시장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사실상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죠. 참고로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일본 G7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6년 61.88%, 1995년 65.29%, 그러다가 2008년 53.28%로 축소됐고 2020년 45.76%로 떨어졌고 2021년 44.68%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전 세계 GDP에서 브릭스의 비중은 2001년의 8%에서 2010년 17.9%로 확대됐고 2021년 24.8%로 더 확대됐습니다. 요거는 단순 GDP 비중으로 본 거고, 만약 구매력 평가 기준, 즉 각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산출한 GDP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전 세계 GDP에서 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1.5%로 이미 G7 30.7%를 초과했습니다.
IMF에 의하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중국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이런 신흥국들의 기여도는 전 세계에 있어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 반대로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기여도, 이런 추세는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신흥국 3.9%, 24년 4.2%, 중국은 2023년 5.2%, 내년 4.5%, 인도 5.9%, 6.3%, 러시아 0.7%, 1.3%, 브라질 0.9, 1.5%, 멕시코 1.8, 1.6%, 사우디 3.1, 3.1%, 나이지리아 3.2, 3.0%, 남아프리카 0.1, 1.8%. 참고로 지금 인도의 GDP 규모와 1인당 GDP는 다 중국의 5분의 1입니다. 중국 2022년 작년은 3.0%인데 아시다시피 도시 봉쇄를 많이 해서 3%로 떨어졌고 올해부터는 점점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가 준 올해 경제 성장률은 5.2%지만 중국 현지 여러 기관은 대체로 한 5%대로 잡았고 최근 외국 기관에서는 6%대까지 잡은 기관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그 IMF 표로 된 전망을 지도로 색칠해서 표시한 건데요. 초록색이 짙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 지역이고 초록색이 옅을수록 낮고 주황색부터는 마이너스, 빨간색은 마이너스 3%더 밑에. 즉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 비중은 아직 높지만 신흥국들이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훨씬 더 높아서 사실상 중국,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중동 지역입니다. 요거는 IMF 그 전망 보고서를 블룸버그에서 표 형식으로 정리한 건데요. 좌측 2022년, 23년 2년 합계 기준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중국이 28.4%, 인도 15.9%, 미국 8.5%,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3.7%, 브라질 1.8%, 독일 1.7%, 멕시코 1.7%, 러시아 1.6%, 그 뒤에 일본, 이집트, 영국, 터키, 한국, 프랑스 등등. 더 길게 보면 2023년부터 28년까지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중국이 22.6%, 인도 12.9%, 미국 11.3%, 인도네시아 3.6%, 독일 2.1%, 그 다음이 터키, 일본, 브라질, 이집트, 러시아, 기사를 통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018년 3월부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 무역 전쟁을 도발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 중미 양국 무역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즉 관세 인상은 딱히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대미 수출입 지표인데요. 주황색 선은 중국의 대미 수출 금액이고 민트색 선은 중국의 대미 수입 금액입니다. 주황색 수출에서 민트 수입을 뺀 중국의 대미 순수출이 이 막대 그래프인데요. 즉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입니다. 2018, 19, 20, 21, 22 여기 맨 오른쪽 막대가 2023년 3월이에요. 여기 2020년 1월, 2월 갑자기 내려간 거는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처음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이 전국적으로 이동 제한을 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8년 3월 당시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후 요 주황색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났고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2020년 이후부터 거의 횡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수출을 뺀 이 막대 대미 무역 흑자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좀 웃긴 거는 당시 트럼프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무역 전쟁을 시작했지만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20%에서 25%까지 관세가 인상됐잖아요.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현지 기업이 일부 부담하고 60에서 70%는 결국 미국 서민들,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했거든요. 이 그림은 중국과 EU 간의 무역 지표인데 주황색 선은 중국의 대-EU 수출액, 민트색 중국의 대-EU 수입액,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 막대가 중국의 대-EU 무역 흑자입니다. 2017년, 18년, 19, 20, 21, 22 마지막 막대가 3월입니다. 아까 그 대미 무역 지표든 지금의 대-EU 지표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지정학적 구도나 이슈가 어떻게 됐든 결국 모든 건 경제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최근 옐런 미 재무장관, 영국 무역장관, 그리고 독일 재무장관 등의 발언을 보면 현지 시간 4월 20일 옐런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중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한 언급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양국 경제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은 양국에게 다 재난적일 것이고 기타 국가와 지역의 안정에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건강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옐런 이번 강연 내용을 풀로 다 봤는데요. 옐런이 저명한 경제학자에서 이미 지금은 바이든 밑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할까 비애 재무장관이 하는 모든 말에 이미 국가 안보나 정치적인 그게 다 들어가 있어서 경제에 대한 표현은 그냥 직접 표현하고 싶어도 좀 완곡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근데 현실은 또 직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을 보면 2021년 말에 1.0687조 달러에서 2022년 말에 8,670조 달러로 확 줄었고 2023년 2월 말에 8,488억 달러로 더 줄었습니다. 4월 21일 영국 무역 장관은 CNBC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영국 미래의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영국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문을 활짝 열 것이며 양국 경제는 공생관계다 라고 말했고 같은 날 독일 재무장관도 중국은 세계 무역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동시에 독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 경제와 시장의 중요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복잡하게 돌아가든 사실 가장 솔직하고 빠른 게 돈의 흐름인데요. 그 중에 하나 지표가 FDI,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지표인데 올해 1분기 중국의 FDI, 즉 해외 각국이 중국에 직접 투자한 공장이나 이런 직접 투자한 FDI 지표를 보면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영국 680.3%, 프랑스 635.5%, 캐나다 179.7%, 독일 60.8%, 일본 47.7%, 스위스 47.4%, 한국 39.5%, 1대1로 연선 국가들의 증가율은 27.8%, 그 외에 1대1로 연선 국가들이 합계 FDI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8%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올해 3월 및 1분기 중국의 수출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수출입 지표인데요. 파란색 선은 중국의 수입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주황색 선은 중국의 수출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핑크색 막대는 중국의 월별 무역 흑자 추이입니다. 올해 1월은 춘절 연휴 영향으로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5%, 수입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1.3%, 2월은 수출입 총액이 플러스 전환해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 수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 수입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4.2%, 3월은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면서 개선세가 뚜렷했는데요.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무역 흑자는 881억 달러.
3월 무역지표 발표 전에 많은 기관에서 특히 해외 기관에서 수출 수입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둘 다 플러스인데다 숫자도 높게 나와서 예상치를 많이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1, 2, 3월을 합치면 1분기 중국의 수출 총액은 8,21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림 없이 가겠습니다. 중국의 수출 구조, 즉 중국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2022년을 보겠습니다. 2022년 중국의 수출에서 각 지역의 금액과 비중은 미국 5,817.83억 달러, 비중 16.2%, EU 5,619.7억 달러, 비중 15.7%, 일본 1,729억 달러, 비중 4.8%, 한국 1,626억 달러 비중 4.5%, 영국 800억 달러 비중 2.2%, 호주 788억 달러 비중 2.2%, 캐나다 537억 달러 비중 1.5%. 이렇게 미국, EU, 일본, 한국, 영국, 호주, 캐나다를 합치면 비중이 47.1%이고 그 외에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금액이 작아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 중개무역이 많은 홍콩 2,975억 달러 비중 8.3%, 대만 816억 달러 비중 2.3%, 싱가포르 800억 달러. 싱가포르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2023년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신흥국향 수출이고 이미 미국과 유럽 합계 규모에 근접했습니다. 2022년은 이렇고 이어서 2023년 1분기 중국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선진국 위축, 신흥국 호조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의 수출액은 8,21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는데요. 이 중 대미 수출이 1,1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해서 미국이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의 16.2%에서 14%로 축소됐습니다. 1분기 중국의 대EU 수출은 1,2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해서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의 15.7%에서 15.3%로 축소됐습니다. 대영국 수출은 17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고 비중은 작년의 2.2%에서 2.1%로 축소됐습니다. 캐나다향 수출 1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 비중은 작년의 1.5%에서 올해 1분기 1.3%로 축소, 즉 올해 1분기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국, EU, 영국, 캐나다의 수출 비중이 다 내려갔습니다. 한편 호주향 수출액은 1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고 비중은 작년의 2.2%에서 올해 1분기 2.4%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올해 1분기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 합계 비중은 35.1%고 여기서 호주를 빼면 32.7%, 한 3분의 1 조금 미만이죠. 한편 1분기 중국의 일본, 한국, 홍콩, 대만향 수출을 보면 일본 40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한국 38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 홍콩 62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 이렇게 서방과 일본, 한국, 홍콩, 대만을 다 합치면 비중이 51.8%, 그러니까 나머지가 48.2%인데 이 48.2% 중 대부분은 다 신흥국이죠. 올해 1분기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신흥국 비중은 한 45%로 잡으면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미국, 유럽향 수출 합계 비중이 32.7%라서 이미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은 선진국의 비중을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1분기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유럽향 수출의 비중이 축소됐다는 것은 미국, 유럽향 수출이 둔화됐다는 거죠. 이는 선진국 경제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둔화됐고 그에 따라 수요도 줄었다는 거죠. 그 외에 선진국 산업 경쟁력 자체도 떨어졌다는 면이 큽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됐고 올해 3월 기준 EU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6.9%, 미국의 5%입니다.
지금과 미래의 미국과 유럽의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과 유럽인들의 구매력이 많이 떨어졌고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즉 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조업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수출국인 반면 유럽은 수년간 가성비가 좋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유럽의 그 제조업의 원가 절감이 가능했고요. 하지만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대러 제재 일환으로 유럽한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못하게 했고 또 작년 9월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 간의 천연가스 수송관인 노르트 스트림을 폭파시킨 후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의 4배인 미국산 에너지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러 제재 이후 1년간 독일과 프랑스의 기업 파산 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뇌사 상태였던 나토를 잠깐 부활시킨 대신 유럽 경제를 뇌사 상태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작년 말 독일 총리의 방중에 이어 올 들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 정상들의 방중도 결국은 경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니까 와서 협력하는 것이고 방중 후 얻어간 실익은 찐중도 과거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호주의 경우 대중 수출품이 광물과 해산물인데 작년 호주 정권 교체 후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중국 정부한테로 와서 호주산 제품의 수입을 풀어달라고 해서 올 들어 호주의 대중 수출액 증가율은 이미 작년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전체적인 상황, 특히 유럽의 상황을 보면 경제가 아무래도 모든 것이 기반이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 경제가 더 망가질수록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유럽 정상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의 방대한 무역 흑자는 서방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나 또는 산업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제품 수출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그만큼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차지한 것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입니다. 산업 경쟁력 하락이든 산업 이전이든 결국은 원가 상승 때문에 채산성이 아예 안 맞기 때문인데 작년부터 원가 상승의 주 원인이 바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죠. 선진국들의 대외 수출이 둔화된 것은 원가 상승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크지만 또 하나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 때문인데요. 올해 1분기 중국의 제품별 수출을 보면 기존의 주요 수출품들 외에 1분기 수출 중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셀 등의 수출 급증이 논의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 세 가지 제품의 합계 수출액은 2,646.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9% 증가했고요. 이 세 가지 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4.7%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올랐습니다. 1분기 자동차 수출량은 99.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0.6% 증가했고 수출액은 1,474.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2021년에 처음으로 200만 대를 돌파했고 2022년에 300만 대를 돌파해서 세계 2위까지 왔습니다. 2022년 자동차 수출 1위 나라는 일본이고 381만 대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0.1% 감소했고요. 2위는 중국 311.1만 대, 전년 동기 대비 54.4% 증가했습니다. 3위 독일 261만 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내로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일본을 추월할 것이고 2030년에 이르면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550만 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2022년 중국이 수출한 311.1만 대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67.9만 대로 전년 대비 120% 증가했고 이는 전체 수출량의 21.8%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중국이 수출한 67.9만 대의 전기차 중에 테슬라 상해 공장의 수출량이 27.1만 대로 40%를 차지했고 나머지 60%는 중국 기업이 있고 또 과거에 중국이 인수한 외국 기업의 중국 공장이 있는데 올해부터 순수 중국 기업의 대외 수출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수출 지역은 주로 유럽과 동남아인데요. 상위 10개 수출국은 벨기에, 영국, 태국,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슬로베니아, 스페인, 프랑스, 호주, 그다음 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브라질, 뉴질랜드, 일본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분기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축소됐습니다. 그 이유 중 방금 말씀드린 서방의 경제 둔화, 그래서 수요가 둔화됐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신흥국향 수출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중 수출 증가율이 높은 나라가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 중국의 러시아향 수출 2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3% 증가, 아세안 즉 동남아향 수출 139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 그리고 싱가포르 전년 동기 대비 45.8%, 라오스 37.8%, 미얀마 29% 증가. 그리고 아프리카향 수출이 4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중국의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선진국향 수출 위축, 신흥국향 수출 호조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최대 무역 지역인 아세안과의 1분기 수출입 총액은 1.5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고, 이는 중국의 전체 수출입 총액 증가율보다 11.3%포인트 높았고 규모는 수출입 총액의 15.8%를 차지했습니다. 1분기 1대1로 연성 국가와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8% 늘어서 수출입 총액의 34.6%를 차지했고 이 34.6%는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그리고 RCEP 기타 회원국과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지역과의 무역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있고 10년 전부터 시작한 1대1로 프로젝트가 지금 대외 무역에 대한 기여도도 점차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의 수출 데이터에 관한 분석이나 기사를 보면 한 가지 인식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올해 1, 2월 합계 기준 중국의 수출액이 5,0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해서 일부 국내외 경제학자의 산업 이전 스토리가 마치 성립된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3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3월 중국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해서 그 경제학자들의 이른바 산업 이전 스토리는 좀 조롱거리가 돼버린 듯한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인도향 수출을 보면 2020년 667.3억 달러였는데 2021년에 46.1% 증가한 975.2억 달러에 달했고 2022년에는 21.5% 증가한 1185.0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기존의 주요 시장 외에 인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도 이미 중국과 무역하는 방대한 상인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됐고 이런 네트워크는 지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상업 활동이 많이 방해를 받았지만 작년 12월 7일 방역 해제 후 올 들어 이미 특히 3월부터 이미 신속하게 활력을 되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도 설명되고 있듯이 지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견인력, 즉 성장을 견인하는 곳은 신흥시장입니다. 신흥시장은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아직 인당 소득도 매우 낮은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인구 비중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올 들어 나타나고 있는 하나하나의 변화들이 점차 큰 규모로 집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휴대폰이나 의류, 신발, 잡화 등 산업이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으로 이전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휴대폰이나 일부 전자산업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부 대기업이나 그의 밸류체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의 스토리이지
그 외에 방대한 산업망에서 다 통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산업의 일부 공장이 동남아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공급해야 하고 또는 아예 중국 기업이 거기로 이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애플이 중국의 공장에서 극일부를 인도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 인도 공장의 역할은 주로 조립, 테스트 패키징이지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인식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작년부터 중국의 일부 공장이 인도나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말할 때 주로 애플과 같은 이런 글로벌 유명한 기업을 자주 예로 들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전체 수출을 볼 때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브랜드가 딱히 없는 일반 상품, 그런 생필품이나 일반 상품 이런 분야는 중국의 수년간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이미 극단적인 효율성과 가성비로 인해 세계에서 거의 경쟁자가 없고 기존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의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라서 이런 브랜드가 딱히 없는 일반 상품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존재감은 사실상 대체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둘째는 브랜드가 있는 소비 제품인데요. 브랜드라고 하면 옛날부터 원래 해외 제품이 우위에 있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은 중국 현지 생산이라 사실상 중국의 GDP,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 브랜드의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은 풀 밸류 체인의 최적화라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해외 브랜드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과 효율성의 한계가 올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중국 이외의 기타 신흥국은 아직은 전체 밸류체인 측면에서 중국 브랜드와 겨룰 만한 경우가 아직은 매우 적습니다. 세 번째는 첨단 제품 쪽인데요. 요즘 반도체와 같은 산업이 워낙 이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체 경제에서 첨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존재감을 확대 해석하는 착시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거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 아시아, 선진국 전체, 글로벌 전체를 말한 겁니다. 첨단 제품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국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향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한 달 중국의 수출 지표를 꾸준히 본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찐중투였습니다.